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한성 땅에 가난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사람들은 그를 김선비라 불렀습니다. 그의 낡은 선비복과 해진갓은 가난한 형편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총명한 지혜로 반짝였습니다.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을 탓하는 법, 모든 것은 내 부족함 때문이다. 사실 그의 고향은 동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안 마을이었지만 그는 지금 수도 한성에서 홀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사랑하는 아내 서연에게 큰 소리를 치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인,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소.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서방님의 성공을 매일 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흘러 벌써 7년. 김선비는 매번 과거에서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랜 세월 아내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참아왔던 인내심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따스한 품이 너무나도 그립구나. 더는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럴 바에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리라. 그리하여 김선비는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다음 날 새벽녘에 괴나리 보찜을 싸매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김선비는 마침내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험준한 호랑이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꿈에 그리던 집이로구나. 이 길은 어릴 적 수십 번도 더 넘었던 길이지.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고개는 경사가 급하고 길이 험해 대낮에도 넘기 힘든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달마저 구름 뒤에 숨었는지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러다간 산짐승의 뱃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생겼구나. 어찌 이리 어리석었을까? 그가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중턱에서 등불 하나가 따스한 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것은. 저런 험한 산중에 불빛이라니. 사람이 사는 곳인가? 김선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주막에 들어서자 고운 자태의 여인이 나와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험한 산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넘었거늘 이런 곳에 주막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소이다. 이 주막은 아주 오랜 세월 이곳에 있었답니다. 아마 선비님께서 매번 무심코 지나치셨던 모양이로군요. 여인의 상냥한 목소리를 들으니 김선비는 이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던 모양이구려. 오늘 밤 신세 좀 지겠소.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려 하오. 여인이 급하게 내어준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그제서야 그녀의 모습이 김선비의 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고 따스한 말씨와 잔잔한 미소는 지친 김선비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헌, 이 여인은 필시 평범한 주모가 아닐세. 깊은 산중에 숨겨진 양반과 규수처럼 고귀하고 신비한 매력을 가졌구나. 김선비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이 여인은 그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으로 드시지요. 곧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허름해 보였던 외관과는 달리 그곳은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알 수 없는 묘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꽃의 향기일까?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러나 그것도 잠시. 김선비는 몰려드는 피로에 인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김선비는 번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선비님, 접니다. 너무 일찍 잠드신 터라 지금쯤 시장하실 것 같아 야참을 좀 차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술과 안주가 차려진 소반을 든 여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죄송하지만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술잔에 계속해서 향기로운 술을 따라 올렸고 김선비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오랫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여인을 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보게 될 아내 서연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부디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예. 그게 무슨...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났지요. 오늘 밤 이 여인과 몸을 섞고 나서 내일 무슨 나드로 내 아내 서연의 얼굴을 본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굳은 마음을 먹은 김선비는 아쉬움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지척에 아내를 둔 몸이니 당신의 청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듯하오. 그대가 미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니 부디 오해하지 마시오. 그러자 여인은 슬픈 눈빛을 하고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편히 쉬시옵소서. 여인은 김선비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똥이 틀 무렵 김선비는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어쩐지 여인의 얼굴을 마주하기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남은 고갯길을 넘어 마침내 7년 만에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김선비가 마당에서 소리를 치자 집안일을 하던 아내 서연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과거에 급제하신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당신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한달음에 달려왔소. 뭐라고요? 약조를 어기셨단 말씀이세요? 부인은 잠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7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란히 자리에 누운 부인에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출세한 후에 돌아오시겠다는 약조를 어기셨으니 오늘 하루만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한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김선비는 아내가 자신의 고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7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으니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겠소. 날이 밝는 대로 한성으로 돌아가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푸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한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험준한 호랑이 고개로 다시 접어들자 그에게는 막막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과거 공부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산길처럼 막막하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올라가자 이틀 전에 들렀던 그 주막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선비는 그 주막에서 또다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인장, 잘 계셨소. 네, 오늘 밤에도 여기서 묵고 가겠소. 여인을 다시 보자 김선비는 어쩐지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든지요. 그런데 여인은 김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잠을 청하던 김선비는 기분이 찜찜하여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저러는 것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혹시 주무시오? 무슨 일이시여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생각이 없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는 어찌 그런 말을 한 것이오? 이제는 그것이 없사옵니다. 없다니,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말이오? 김선비가 궁금하여 되묻자 여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사람의 관상을 보는 작은 재주가 있사옵니다. 이틀 전 선비님을 뵈었던 밤, 선비님의 관상은 얼굴빛이 밝고 기운이 하늘을 찔러 그날 밤 선비님의 시를 받으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인물을 낳을 상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선비님의 상은 그 빛을 모두 잃었사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선비님의 관상이 바뀐 이유는 어젯밤 부인께 그 귀한 기운을 모두 쏟아내고 오신 탓이겠지요. 그 말을 들은 김선비는 몸이 달아 말했습니다. 그럼 내 관상이 달라져서 오늘 밤 나와는 동침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예, 이제 저는 선비님과 몸을 섞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잔뜩 부풀었던 기대감이 무너지자 김선비는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10달이 지나면 부인의 몸에서 선비님의 상서로운 기운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인시에 태어날 것이온데 아이가 7살이 되는 해에 반드시 호한, 즉 호랑이에게 해를 입을 운명이니 각별히 유념하시옵소서. 무어라! 내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피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제발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집 뒤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십시오. 한 그루도 모자람 없이 정확히 1000그루여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밤나무를 1000그루씩이나. 그리고 아이가 7살이 되는 해가 지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보여달라 청하면 그 밤나무들을 대신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쉽게 좀 설명해 주시오. 지금은 설명을 드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이틀 전 밤 선비님이 저와 동침하셨다면 아이를 구할 이 방법은 영원히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말만을 남기고는 횡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성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달이 흐른 어느 날 고향집에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난 시각을 물어보니 정말로 인시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그는 여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과거 공부를 접고 뒷산에 올라 매일같이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현이라 지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 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여인의 말대로 아들을 바깥 출입도 시키지 않고 애지중지 집안에서만 길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뒷산에는 1000그루의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김선비의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문을 열어보니 삿갓을 쓴 위엄 있는 풍채의 노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스님. 니신지요. 김선비가 노스님을 맞이하자 스님은 엄중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나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중일세. 수도 정진하던 중에 이 마을에서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인물의 기운을 느꼈지. 아무래도 이 집 아이인 듯하니 어서 아이를 내게 보여주시게. 노스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김선비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여인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보여달라 하면 아이 대신 밤나무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선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스님께 제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노스님을 뒷산의 밤나무 숲으로 데려가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1000그루입니다. 김선비의 뜬금없는 말에도 노스님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도리어 밤나무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998, 999. 잠깐. 노스님은 밤나무를 세다 멈칫하더니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김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밤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예. 어찌 그러시옵니까, 스님? 김선비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첫 번째 밤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할까요? 이라는 소를 메어 놓았던 첫 번째 밤나무가 소에게 너무 시달린 탓에 그만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입맛을 다시더니 이내 스님의 탈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본 모습은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어서 아이를 내놓아라. 내 아이를 내놓으란 말이다. 흉측한 모습에 겁에 질린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호랑이 고개 쪽 숲속에서 갑자기 웬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야, 여기를 보아라. 나도 밤나무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호랑이는 벌떡 일어서서 소리가 들려온 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쳐다본 산중턱에 분홍빛 꽃을 환하게 피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내 이날을 위해 7년을 기다렸건만 1000그루의 밤나무가 맞다면 어쩔 수 없지. 분하다. 호랑이는 몹시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순식간에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김선비는 한참이나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귀한 예물들을 잔뜩 짊어지고 호랑이 고개에 올랐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살려준 여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막이 있던 자리에 도착한 순간 김선비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였는데 주막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놀랍게도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보았던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 나무는 밤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밤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피어나는 향기는 전혀 달랐지요. 호랑이는 겉모습만 보고 그 나무를 밤나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그분의 깊은 뜻이었어. 김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고 가져온 귀한 물건들을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스레 3번 절을 하며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 크신 뜻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렇게 호한을 면한 김선비의 아이, 김현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익혔고 7살의 어른들도 짓기 어려운 한시를 지었으며 18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여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천재였습니다. 훗날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 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건 눈앞에 이익이 크거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이지. 아버님께서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있었단다. 아주 오래전, 나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만약 그릇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없었을 것이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늘 옳은 일을 행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이란다. 그때마다 힘들더라도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길을